지금 이 순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도시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핵미사일을 같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1977년 이란과 이스라엘은 핵 한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사막에 미사일 조립시설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49년이 지난 지금 그 기술을 서로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종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전쟁에 숨겨진 6가지 단서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1950년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는 두 나라가 정말 가까웠어요.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60%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양이에요.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 비행기가 다녔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이란에 살면서 농업이랑 보건 분야를 도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도쿄 가듯 두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 비밀경찰 사바크의 훈련까지 맡았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손을 맞잡은 거죠. 정보기관끼리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건 사실 외교보다 훨씬 깊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1968년에는 석유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회사를 50대 50으로 같이 세웁니다. 회사 이름은 에일라트 아시켈론 파이프라인 컴퍼니. 서로의 돈이 섞인 거예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란 석유가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고 그 석유가 이스라엘 경제를 돌리는 핵심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관계가 석유와 정보 교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77년 4월 두 나라는 비밀 계약 하나에 서명합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플라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가브리엘이라는 배합 미사일의 장거리 버전을 만들고 거기에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타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과 일본이 핵미사일을 같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란은 2억 8천만 달러어치 석유를 선불로 내놨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이에요. 이란 사막 한가운데 시르잔이라는 곳에는 미사일 조립시설이, 랍산잔에는 시험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계를 지휘했어요. 두 나라의 공통적은 같았습니다. 아랍 민족주의와 소련의 위협.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이였죠. 석유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핵미사일까지 같이 만들던 두 나라. 이보다 더 단단한 동맹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 같은 동맹은 단 일주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1979년 이란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팔라비 왕조가 무너졌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반서방, 이스라엘 축출, 시아파 이슬람의 확장. 어제까지 친구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적이 된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혁명이 성공하고 딱 6일 만에 새 정부는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의 열쇠를 피에로에 넘겨버립니다. 피에로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는 조직이죠.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정의 상징인 대사관 건물을 적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요. 프로젝트 플라워는 즉시 중단됐어요. 1979년 2월 11일 혁명이 선포된 그날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짐을 싸서 귀국했고 모든 설계도는 전부 회수됩니다. 수억 달러를 들여짓던 시르잔의 미사일 조립시설과 라프산잔의 시험장은 공사가 멈춘 채 이란 사막에 그대로 남았죠. 핵미사일을 함께 만들겠다는 꿈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돈 문제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그동안 엄청난 양의 석유를 보냈는데 혁명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관계가 끊긴 겁니다. 밀린 금액만 10억에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 국제 중재를 청구합니다. 미지급 석유 대금에다 50대 50으로 같이 세운 파이프라인 회사의 자산까지 합쳐서 최대 7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약 9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같이 세운 회사의 목까지 돌려달라는 거였죠.
오랜 법정 싸움 끝에 2015년 스위스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게 11억 달러를 배상하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적국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자국법을 내세웠어요. 핵미사일을 같이 만들자고 손을 잡았던 나라가 석유값도 안 치르고 돌아섰습니다. 함께 세운 회사의 돈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배신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적이 된 뒤에도 비밀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죽이겠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란 새 정부는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무기를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1981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이란은 무기가 급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손을 내밉니다. 7,500만 달러어치 무기를 비밀리에 판 겁니다. 작전 이름은 오퍼레이션 시셸. 약 1천억 원에 가까운 무기가 적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란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말하는 나라한테요. 이 무기 거래에는 이스라엘 군수산업체 IMI와 IAI뿐 아니라 이스라엘 분제국까지 동원됐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도 비밀리에 이 거래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건 1985년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수상 시몬 페레스가 또 다른 비밀 거래를 제안합니다.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이란에 넘기는 거래였어요.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총 2,008발의 미사일이 이란 손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배송은 1985년 8월 20일이었는데 미사일 96발이 이란에 도착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레바논에 잡혀있던 인질 1명이 풀려납니다. 대놓고 맞교환을 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무기를 팔아서 번 돈이 어디로 갔냐면 니카라과의 반군한테 흘러들어갑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이요. 올리버 노스라는 미 해병대 중령이 이 자금 전용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터진 게 바로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에요. 미국 정치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크 리치라는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이란 혁명이 터지고 겨우 일주일 만에 이란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업가들이 전부 도망칠 때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이란 석유를 비밀 경로로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중개상 역할을 합니다. 적국끼리 석유가 오갔던 겁니다. 입으로는 죽이겠다면서 뒤로는 석유와 무기를 주고받는 관계. 겉으로는 원수, 뒤로는 거래. 이게 중동 외교의 현실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비밀 무기 거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자체를 멈추려고 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상상 못할 방법으로요. 2010년 6월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핵 연료를 만드는 원심 분리기가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관리자가 확인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정상이라고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계속 망가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원인은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였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년에 걸쳐 함께 만든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USB 메모리 하나를 통해 핵시설 컴퓨터에 심어진 이 바이러스는 원심 분리기 회전 속도를 몰래 바꿔버렸어요. 기계는 미쳐 돌다가 부서졌는데 화면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원심 분리기 약 1000기가 파괴됐습니다. 전체 5000기 중 5분의 1이에요. 이란 핵 개발이 최소 2년은 늦어졌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핵시설을 망가뜨린 겁니다. 세계 최초의 사이버 무기라는 기록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스라엘은 기계만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노렸어요. 2007년부터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한 명씩 죽기 시작합니다. 자택 앞에서 원격 조종 오토바이 폭탄에 당한 교수가 있었고 출근길에 차에 붙은 자기 폭탄으로 숨진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총격범이 지나가면서 쏜 경우도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란 핵 개발의 핵심 인물들이 제거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암살들은 2020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테헤란 동쪽 80km 떨어진 작은 마을.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던
모센 파흐리자대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세워져 있던 트럭 위에서 기관총이 발사됩니다. 이 기관총은 보통 기관총이 아니었어요. 무게가 1톤에 달하는 벨기에제 기관총을 부품 단위로 분해해서 이란에 몰래 들여온 뒤 트럭 위에 다시 조립한 겁니다. AI가 얼굴을 인식하고 위성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버튼 하나로 한 사람을 저격한 겁니다. 발사된 총알은 13발, 25cm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단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전 모사드 국장 요시 코헨은 이듬해 TV 인터뷰에서 이 작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2026년에 벌어진 일의 서막이었습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대리전이라는 형태로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해왔어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에 무기와 자금과 훈련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연계 세력을 200회 이상 공습하면서 맞섰어요. 2024년 4월 1일에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까지 폭격해서 이란 장군 2명을 포함해 16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란이 직접 움직입니다. 2024년 4월 13일 드론 170대와 미사일 150발 이상을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쏟아부었어요. 하늘이 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결과는 어땠냐면요. 99%가 요격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요르단까지 합세해서 거의 다 막아낸 거예요. 170대의 드론 중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뒤 제한적으로 보복했고 그해 10월 이란은 다시 탄도미사일 200발을 쏩니다. 양쪽 모두 한 발씩 주고받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2025년 6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 이상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한꺼번에 때렸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550발과 자폭드론 1000대 넘게 쏘면서 응수했어요. 12일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란에서 1190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만 436명이에요. 이스라엘은 28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전쟁인데 숫자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12일 전쟁 중에 핵과학자 9명이 추가로 사살됩니다. 15년에 걸친 암살 작전의 마무리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기습합니다. 작전 이름은 에픽 큐리, 장대한 분노라는 뜻이에요. 3월 1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살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확인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중동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반격했습니다. 4월 4일에는 미군 F-15E 전투기가 이란 방공망에 격추됩니다. 개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4월 6일까지 이란 내 사망자는 3,597명입니다. 민간인이 1,665명이에요. 민간시설 약 8만 곳이 피격당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집이 있었고, 누군가의 가게가 있었고, 누군가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음은 갈라져 있었어요. 유대계 시민의 93%는 전쟁을 지지했지만 같은 나라에 사는 아랍계 시민은 26%만 찬성했습니다. 아랍계 시민들의 감정을 물었더니 69%가 공포라고 답했어요. 이란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는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진 걸 체제 전환의 기회라며 환영했고, 일부는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 규탄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4월 7일 2주간 휴전이 합의됩니다. 멈추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 한복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 안에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2700년째요. 기원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두 민족에게 깊은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란에는 시나고그가 운영되고 있고 유대인을 위한 코셔 식당도 있습니다. 이란 헌법은 유대인 대표 의석 1석을 보장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와 함께 공식 인정 종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중동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이란에 있습니다. 추정 인원은 적게는 8,700명, 많게는 25,000명까지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하는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이 2700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고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그 나라 안에서 시나고그에 모여 기도하고 코셔 음식을 먹고 의회에 대표를 보내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없애려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두 민족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지를 말해줍니다. 적과 이웃이 같은 땅 위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핵미사일을 함께 만들던 동맹이 서로를 폭격하는 적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비밀 거래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SF 영화 같은 암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는 270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어딘가에서는 유대인이 시나고그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데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있는 건 이해관계뿐이에요. 그 이해관계가 뒤바뀔 때마다 짓눌리는 건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77년에도, 1979년에도,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뉴스에 나오는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597이라는 숫자 뒤에 각자의 이름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역사 속 진실을 찾아오겠습니다.